공황의 시기에는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가 바닥까지 떨어진 주식을 잘 사기만 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투여되는 자본은 많고 판매는 감소하면서 감원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전기차 개발에 성공해도 감원은 필수다. 부품 수가 3만 개에서 5천 개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부품 수만큼 필요한 인력도 줄어든다. 그리고 자동차가 안 팔리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이는 구매 대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의 증가를 불러왔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비싸고 외관은 별로인 자율주행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이미 유럽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미국에서도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이용한다. 운전면허 자체가 필요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자율주행차 시대는 언제 올까? 예상 시기는 2021년 5G 통신이 되면서다. 물론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5G가 중요한 이유는 5G가 되어야 1초당 20GB 송신이 가능해지고 송수신도 끊기지 않는다. 현재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 단계다. 다만 송수신이 끊기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 현실화된 자율주행은 어떤 변화를 몰고 올까? 자율주행차는 사람 대신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기업들도 전망을 걱정해야 한다. 판이 바뀌면서 기존 자동차는 껍데기만 남기 때문이다. 껍데기만 만들어서는 현재의 비대한 산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5G 통신을 쓰는 차와 5G 통신을 쓰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달린 차다. 핵심은 두 가지 모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초당 20GB를 가정해보자. 스마트폰 사용자가 한 달 동안 쓰는 데이터는 보통 6GB다.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초당 20GB다. 개인이 통신 요금을 감당할 수 있을까? 현재의 요금 체계로는 어림없는 일이다. 요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준이 아니다. 요금이 두려워 센서가 많이 달린 차를 탄다고 가정해보자.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차종이다. 자율주행차에는 값비싼 센서와 프로그램이 다수 들어간다. 차 가격은 거의 3억 원에 육박한다. 상용화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이 역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비싸다. 따라서 초기 자율주행차 모델은 사람을 고용하는 택시, 트럭, 버스 등의 형태가 될 것이다. 그중 택시는 앱으로 잡는다. 대신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드는 풍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글, 애플 등 인공지능 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택시는 플랫폼의 문제다. 결국 어떤 앱을 누르느냐가 관건이다. 아마도 우버와 같은 카쉐어링 업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패권은 인공지능이 아닌 카쉐어링 업체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카쉐어링 업체의 순위와 전망을 가르는 요소는 무엇일까? 결국 택시는 얼마나 빨리 잡히느냐가 관건이다. 빨리 잡히려면 거리를 활보하는 차도 많아야 하고 앱 사용자도 많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1위는 우버, 2위는 리프트다. 중국은 디디추싱, 인도는 올라, 브라질은 구구, 동남아시아는 그랩이다. 결국 이처럼 저변을 확대해 놓은 카쉐어링 업체들이 패권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카쉐어링에서 트래픽이 가장 높은 시간은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다. 그런데 차 가격이 높고 출퇴근 시간 외에는 손님이 줄어든다. 따라서 차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에는 택시로 활용하고 낮 동안에는 피자 배달, 영화관, 쇼핑, 앰뷸런스 등의 형태로 바뀔 것이다.
바로 도요타가 추구하는 이팔레트라는 차다. 박스카 형태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카쉐어링이 본격화되면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가능해진다. 사람들은 내 차를 95%의 시간 동안 주차장에 방치하는 대신 차를 사지 않고 로봇택시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차량의 수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또한 과연 비싸고 럭셔리한 차가 거리에 그대로 남을지도 의문이다. 차가 개인의 소유라면 브랜드를 따지겠지만 택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쉽게 잡히고 타기 편하면 그만이다. 앞서 도요타의 이팔레트처럼 박스형 차량 형태가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결국 미래의 시장은 자동차는 줄어들고 카쉐어링 업종은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한국 GM의 모 회사인 글로벌 GM이 인수한 리프트는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다. 이 업체 인수 후 2021년부터 로봇택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런데 쉽지 않다. 점유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우버가 70%, 리프트가 14.5%다. 우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더구나 직접 차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리프트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따라서 자율주행차 시대의 초창기에는 로봇택시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빈차도 많아질 것이다. 자동차 업체인 GM이나 포드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많은 차들을 시중에 배치할 것이고 동시에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까지 혼용되면서 시장 쟁탈전이 벌어진다. 일시적으로 자동차 생산량도 늘어난다. 지금은 판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이다. 춘추 전국 시대처럼 지속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각 나라마다 카쉐어링 업체가 있다. 미국은 우버, 중국은 디디 추싱 등이다. 그런데 모든 카쉐어링 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다. 바로 ARM을 소유한 소프트뱅크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이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 마치 비행기 동맹인 스타 얼라이언스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유커가 LA 공항에 내려서 디디 추싱 앱을 켜면 우버가 잡힌다. 포인트로 결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얼라이언스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 자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소프트뱅크는 가장 중요한 로봇택시의 생태계 구축을 이미 끝내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더 먼 미래를 본다면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도 사라질 운명이라 생각한다. 곧이어 음성으로 차량을 부르는 시대가 올 텐데 그 시대가 오면 우버는 설 자리가 없다. 만약 집에서 차량을 부른다면 구글 홈이나 아마존 에코를 이용한다.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 행선지를 입력할까? 아니면 구글 강남역 가는데 택시 좀 불러줘 라고 말할까? 후자가 아닐까? 결국 자율주행차가 불러올 지각 변동의 끝에는 음성이라는 끝판왕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다. 왜일까? 미국은 세계에 달러를 공급한다. 물건을 받고 대금으로 달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달러를 받은 국가가 미국에 다시 저축을 하면서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한다. 미국은 회귀한 돈을 다시 신흥국에 투자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미국은 중국에서 달러를 무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다. 사실은 중국에 빚을 진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샀으니 중국은 미국에게 이자를 받는 채권자의 입장이다. 이것만 보면 미국이 손해다. 미국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빚만 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도 중국에서 온전히 달러를 가져와야 한다. 빚지는 형태가 아닌 정당하게 물건을 주고 말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에 줄 수 있는 물건이 무엇인가? 지적 재산권뿐이다. IT, 생명공학, 영화, 서비스 등이다. 그런데 이런 지적 재산권은 베끼기가 쉽다는 데 약점이 있다.
영화는 상영되자마자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CD도 카피되어 뿌려지고 있다. 이러니 미국은 지적재산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동의 국가들은 원유 대금으로 받은 미국의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고는 있지만 필요한 물건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서 산다.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등 말이다. 즉,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달러를 온전히 넘겨주지만 미국에게는 돈을 빌려주는 형태다. 미국 채권을 샀으니 말이다. 미국은 채권을 발행하면 할수록 더 큰 이자 비용이 나가야 한다. 그나마 최근에는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나오면서 대중동 적자가 오히려 흑자로 돌아섰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지키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적자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왜 이리 강해졌을까? 그것은 미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IT 등 특허 관련은 제하더라도 맥도날드, 스타벅스로 대변되는 외식 서비스 문화나 헐리우드 영화 등은 미국의 힘에 의해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 와중에 생긴 소프트 파워다. 우리가 겨울에 동남아로 여행을 가야 정상인데 왜 추운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선망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은 이제 제조업 국가로 변신하고 있다. 강력한 소비력과 관세를 무기로 세계의 공장이 미국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세일 혁명으로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혁신적으로 물가를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장 자동화를 통해 인건비까지 낮춘다면 기업주들에게 미국은 매력적인 곳이 될 것이다. 소비와 제조가 한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면 물류 비용이 감소한다. 그리고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 각종 인허가와 물건 생산에 어려움이 없다. 미국에서 제조업의 부활은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큰 이익이다.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미국이 세계의 제조업 공장을 성공적으로 유치한다면, 그래서 내수뿐 아니라 수출까지 잘 되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은 앞으로 더 큰 슈퍼파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증산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특히 중국, 한국, 일본, 독일, 대만 등과 같은 제조업 국가들에서 그렇다. 이들은 차후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제조업 국가들은 제조업을 바탕으로 국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이 그랬고 현재 중국이 그랬으며 앞으로 독일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석유 등 원자재로 부를 이루는 나라들은 석유 가격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루기가 쉽다. 따라서 미국은 독일이나 일본, 한국 등에 미국의 LNG 가스를 받으라고 압력을 행사한다.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말이다. 미국이 제조업 국가들을 상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의도는 전쟁 대비에 있다. 중국과 미국은 현재 무역 전쟁 중이다. 어쩌면 전면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쓰고 있다면 미국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원유 공급만 끊으면 되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미국이 일본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기 전 일본에 대한 원유 공급을 끊었었다. 당시 일본의 석유 비축량은 1년치뿐이었다. 일본으로서는 1년 안에 전쟁을 끝내든지 아니면 석유가 있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공해야 했다. 결국 일본은 중일 전쟁 와중에 인도 차이나 반도를 침략했고 종국에는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과 전면전까지 붙었던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의 원유 수입을 의존하고 있다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일 수 있을까? 더구나 지금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던 1941년이 아니다. 그때보다 원유 의존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석유 비축량은 겨우 37일분이다. 즉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을 37일 동안 막으면 중국은 모든 비행기, 항공모함 등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다. 반면 미국은 모든 군사무기에 무한대로 석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현재 셰일가스를 증산하여 제조업 국가들이 미국산을 쓰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이것이 셰일가스를 통한 미국의 패권 전략이다.